그러게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 그런 꼴을 보세요. 이번 일로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엄마가 잘못한 거니까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부모가 아들 집에 찾아간 게 그렇게 큰 죄니?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내가 집에 온 거 뻔히 다 알면서 없는 척하고 문 안 열어주는 건 그건 잘한 행동이니? 엄마, 결혼한 자식 집에 왜 오려고 하세요? 가족끼리라도 선 좀 지키면서 살자고요. 그래 내가 선을 넘은 게 문제라면 그 집에 매번 들락거리는 너희 장모는 그 선 안 지켜도 되니? 엄마랑 장모님이 같아요? 뭐가 다른데?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네 엄마는 집 문턱 한 번을 못 넘게 하면서 장모는 제 집 드나들듯이 오는 거니? 엄마, 아내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래, 힘들면 가까이 살지 말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랑 가까이 사는 게 힘들면 내가 준 집 내놓고 나가란 말이야. 엄마, 말이 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내가 언제 연락도 없이 찾아갔니? 집안일로 며느리한테 잔소리 한 번 한 적 있어? 그저 한 번이라도 아들 집에 가보고 싶었던 건데 너희는 뭐가 항상 바쁘고 어려워? 이런 취급 받으면서 너희한테 집 줄 생각 없어. 이번 딸 안에 방 빼라. 엄마! 그렇게 장모가 좋으면 장모한테 집 사달라고 해.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2세 박은정 씨입니다. 서울 성북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20층 박 씨는 오늘도 커튼을 젖히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시외버스 정비공으로 평생 기름때 묻히며 일했던 남편과 함께 박 씨는 30년 넘게 초등학교에서 급식 조리사로 일했습니다. 온종일 삶은 계란 냄새를 뒤집어 쓴 채 집에 돌아오면 둘은 저녁밥 한 끼를 말없이 나눠 먹고 조금씩 통장을 불려갔습니다. 그렇게 10년 전에 마련한 것이 바로 같은 동네의 30평짜리 아파트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산이라기보다 외동아들이 홀로 남겨졌을 때를 대비해 마련한 삶의 준비였죠. 박 씨 부부는 늘 말하곤 했습니다. 도윤이 결혼하면 여기다 신혼살림 차려주자. 그래요. 그전까지는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러나 슬프게도 박 씨의 남편은 5년 전 아들이 결혼하는 것을 끝내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에도 그 약속은 박 씨의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도윤은 40세가 되도록 결혼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대학 졸업 후 광고기획사에 들어가 성실히 일하고 있었지만 소개팅 해봐라는 말에도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박 씨는 이번 생에는 그냥 혼자 살려나 보다 하고 슬며시 기대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며칠 전 아들이 집에 들러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려고. 식장도 몇 군데 봐놨어. 박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당황스러웠죠. 도윤아, 갑자기 무슨 결혼이야? 여자친구는? 엄마한텐 결혼한다는 말은커녕 소개도 안 시켜줬잖아. 아들은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다현이 만나보면 알 거야. 똑 부러지고 예쁘고 나한테 진짜 잘해줘. 일주일 뒤 며느리가 될 다현이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박 씨의 집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살짝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박 씨는 단박에 왜 아들이 이 아이와 결혼하려고 하는지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키도 크고 꽤 미인이었죠. 심지어 요가 강사라는 직업 덕인지 날씬하고 자신감도 있어 보였습니다.
다현이는 말도 또박또박 잘했고 예의도 바른 편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도윤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 모습에 박 씨도 마음을 놓았죠. 생각보다 괜찮은 아이네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만남에서 함께 저녁을 먹던 자리에서 며느리는 편해졌다고 느꼈는지 스스럼 없이 말했습니다. 요즘은 결혼한다고 너무 얽히고 설키는 거 피곤하잖아요. 저는 가족이라도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서로의 선은 지켜야죠. 그게 요즘 기본 아닌가요? 박 씨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어떤 선을 말하는 거니? 아, 그냥요. 너무 자주 만나거나 간섭하지 않는 거요. 서로 부담되지 않게 적당한 거리를 두는 거죠. 막상 어머니도 편하실 거예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시댁과 선을 긋는 태도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식사 자리에서 별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돌아간 뒤 박 씨는 아들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보기엔 며느리가 초장부터 시댁에 거리 두는 것 같던데. 그러자 아들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래.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박 씨의 떨떠름한 반응에 아들은 나지막이 덧붙였죠. 엄마가 허락 안 해주면 나 진짜 그냥 평생 혼자 살 거야. 이제 진짜 마지막 기회야.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박 씨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어느새 40이 된 아들이 눈앞에 있는데 박 씨의 눈에는 아직 서툴고 어리게 느껴졌죠. 그 순간 이번에 결혼하지 못한다면 아들은 정말 평생 혼자일지도 모르겠다는 불안이 박 씨를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성화에 모시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면 엄마는 말 안 할게. 깊은 고민 끝에 결심을 굳힌 박 씨는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차려놓은 밥상을 앞에 두고 박 씨는 집 문서를 꺼내며 말문을 열었죠. 이 집 원래부터 너 주려고 산 거야. 마침 지금 세입자 전세 계약이 만료된다고 하니 너희가 거기서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내가 시작하는 길이라면 엄마도 기꺼이 도와야지. 아들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엄마. 며칠 뒤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마치고 열쇠를 건네주던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시울을 살짝 붉히며 말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빠랑 보란 듯이 잘 살게요. 그 말을 들은 박 씨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살짝 울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등 뒤에서는 아들이 며느리를 흐뭇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마음은 참 예쁜 아이구나. 이제 같은 동네 단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게 된 아들 부부였습니다. 박 씨는 가끔 장을 보러 나가다가 며느리라도 마주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있었죠. 손주도 빨리 보고 싶었고 며느리와도 차츰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같은 동네 단지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살고 있지만 박 씨는 아들 부부와 얼굴을 보는 일이 점점 드물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슈퍼에 가는 길, 맞은편 골목에서 며느리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현아 하고 불렀죠.
그런데 며느리는 박 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렸습니다. 박 씨는 더 큰 소리로 불러봤지만 며느리는 전혀 듣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못 봤나 보네. 그럴 수도 있지. 박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또 다시 마주쳤을 때 이번에는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박 씨가 반갑게 손을 들어 인사하려던 순간 며느리는 고개를 돌리며 쌩하고 지나가 버렸죠. 한 번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자 박 씨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시장 입구에서 또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그날은 용기 내어 먼저 말을 걸었죠.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다현아 하고 불렀죠. 그런데 며느리는 들은 듯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가까이 다가가자 마지못해 돌아서며 어색하게 웃었죠.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고 입꼬리만 억지로 올린 웃음이었습니다. 아, 어머님이셨네요. 죄송해요. 못 봤어요. 요즘 도윤이 일 바쁘지? 나중에 시간 괜찮으면 셋이서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 요 앞에 순두부집 괜찮더라. 그냥 너희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그래. 며느리는 말없이 박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아, 저 외식 안 좋아해요. 몸에 안 맞기도 하고요. 어머님, 저는 바쁜 일이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말을 마치자마자 며느리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박 씨가 무슨 대답을 하기 전에 이미 며느리는 시장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죠. 박 씨는 시장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고 팔에 들린 장바구니가 괜히 무거웠죠.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다현이한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밥 같이 먹자는 말을 왜 해? 다현이 그런 거 부담스러워해. 아니 난 그냥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한 거야. 친해지고 싶어서. 부담 주려던 건 아니었어. 괜히 불편하게 했다면 며느리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 진짜 왜 그래? 제발 부담 주지 마. 다현이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예민하다니까. 미안하다. 아들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미안해서 끝날 일이 아니야? 앞으로 동네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 하지 말고 말도 걸지 마. 박 씨는 수화기를 든 채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 짧은 대답 안에 박 씨는 수많은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던 박 씨는 아들 부부 아파트 단지를 지나치다 익숙한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그리고 낯선 중년 여인이었죠. 팔짱을 끼고 웃으며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바로 며느리의 친정어머니였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동네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박 씨 아드님 댁에 중년 아주머니 자주 들락거리던데 박 씨는 아니고 친정어머님이신가 봐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짧은 미소로 얼버무렸죠. 하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초대받지 못했던 그 집에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마치 제 집처럼 드나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집 문턱도 못 넘는데 안사도는 웃으면서 드나드는구나. 결혼할 때 며느리가 그렇게 선을 지키자고 했는데 역시 그건 시댁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였어.
박 씨는 쓸쓸함을 감출 수 없었지만 이내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 친정어머니가 더 편하긴 하겠지.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어머니가 편했으니까. 그 후로 박 씨는 정말로 아들의 말을 지켰습니다. 동네에서 며느리를 마주쳐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죠. 며느리 역시 박 씨를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 남인 것처럼 지내게 되었죠. 시간이 흘러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박 씨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1년이 지나고 임신 중이었던 며느리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아들에게 전해 들었죠. 엄마, 우리 아기 잘 태어났어. 딸이야. 그 말을 듣고 박 씨는 기뻤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얼른 보고 싶었지만, 하지만 아들은 지금 장모님 와 계셔, 엄마는 다음에 오세요. 라며 곧바로 선을 그었죠. 그 이후로 아들의 집에 초대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며느리가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손주를 봐달라고 할 때뿐이었죠.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어머님. 잠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며느리는 아이를 안긴 채 인사도 없이 내밀고 갔습니다. 일 끝나면 아기 데리러 올게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감사 인사도 없고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도 없었죠. 아이를 품에 안고 거실에 앉아 있던 박 씨는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체온이 손끝에 닿았죠. 그래, 너라도 나한테 웃어주니 참 고맙구나. 어느 날 며느리가 약속했던 시간보다 늦게 아이를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연락도 닿지 않았죠. 박 씨가 전화를 수십 통 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박 씨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를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2번, 3번 아무 반응이 없었죠. 다시 1번.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눈으로 박 씨를 올려다봤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왜 오셨어요? 박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 손주를 늦게까지 안 데려가서 너는 전화도 안 받고 나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걱정돼서 왔지? 며느리는 짧게 한숨을 내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바쁜가 보다 하고 집에서 기다리셔야죠. 굳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떡해요? 제가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말투엔 설명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돼서 찾아온 시어머니를 향해 왜 오셨냐고 화를 내는 것이 먼저였죠. 박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이라도 있던 건 아닌지 걱정돼 뛰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건 짜증 섞인 문전박대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품에 안더니 덧붙였습니다. 앞으로는 약속 시간 지나더라도 먼저 연락 주시고 이렇게 갑작스레 오시는 건 좀 자제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말과 함께 현관문이 쾅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박 씨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다가 아이 없이 가볍게 빈손이 된 자신을 느끼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박 씨는 입술 안쪽을 꾹 깨물고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속에서 뭔가가 끓고 있었지만 터뜨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며 애써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박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집 앞에 찾아왔다고 저렇게 화를 낼 일인가? 내가 이렇게 참는 게 맞는 걸까? 박 씨는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켠이 답답하고 서운할 뿐이었죠. 그러나 곧 박 씨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지면서 며느리에게 큰 충격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박은정 씨는 유독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한 듯 직접 삶은 반찬 몇 가지와 제철 과일을 곱게 담아 상자에 챙겨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박 씨는 직접 며느리와 대화를 시도하려던 참이었죠. 도착해 문 앞에 섰을 땐 괜히 심장이 뛰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인기척이 없었죠. 휴대폰을 꺼내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초인종을 눌렀는데 인기척이 없으면 잠깐 나갔나 보네. 괜히 헛걸음했어. 한참을 기다리다가 문고리를 바라보며 겨우 돌아서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쪽에서 배달 가방을 맨 청년이 올라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씨는 직감적으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뒤따라 조용히 기다렸죠. 배달원이 자리를 뜨자 박 씨는 문 옆 벽에 몸을 바짝 붙이고 기다렸습니다. 1분이 채 지났을까 조심스럽게 문이 아주 살짝 열리더니 안에서 손 하나가 불쑥 나와 배달 봉투를 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박 씨는 반사적으로 그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놀란 손의 주인은 역시나 며느리 다현이의 손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며느리의 얼굴이 문틈으로 드러났죠. 흠칫 놀라며 고개를 든 그녀의 눈엔 당황함과 놀라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신 줄 몰랐어요, 정말로. 며느리의 얼굴엔 놀람과 당황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 씨는 아무 말 없이 안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순간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거실 한켠에는 슬리퍼를 신고 편하게 앉아 과일을 먹고 있는 여자가 더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의 친정엄마 안사돈이었죠. 충격적이게도 안사돈 역시 박 씨가 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며느리가 문을 열지 않는 행동을 전혀 말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숨어 있었던 것이었죠. 그 순간 안사돈이 흠칫 놀라더니 사돈, 왜 아직 안 가셨어요? 하고 말하다가 무언가 실수한 듯 급히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얼른 안으로 들어오세요 하며 박 씨를 집으로 안내했죠. 그 모습에 기가 찬 박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돈 참 편해 보이시네요. 누가 보면 애들 집이 아니라 사돈댁 집인 줄 알겠어요. 그리고는 두 모녀를 차갑게 바라보며 뒤를 돌아 떠나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며느리의 행동을 참지 않기로 했다는 걸 보여주듯 뒤따라 나온 며느리가 어머니 잠깐만요 하며 붙잡아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는 조용히 박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아들은 눈치를 보며 어머니 앞에 앉았죠. 살짝 구겨진 얼굴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게 저희 집에 오지 말라고 했는데 굳이 오셔서 그런 꼴을 보세요. 이번 일로 아내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부모가 아들 집에 찾아간 게 그렇게 큰 죄니? 엄마 때문에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진다고요. 그럼 며느리가 내가 집에 온 거 뻔히 다 알면서 없는 척하고 문 안 열어주는 건 그건 맞는 행동이니?
엄마, 결혼한 자식 집에 왜 오려고 하세요? 가족끼리라도 선 좀 지키면서 살자고요. 박 씨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 내가 선을 넘은 게 문제라면 그 집에 매번 들락거리는 너희 장모는 그 선 안 지켜도 되니? 엄마랑 장모님이 같아요? 뭐가 다른데? 뭐가 그렇게 다르길래 네 엄마는 집 문턱 한 번을 못 넘게 하면서 장모는 제 집 드나들듯이 오는 거니? 엄마, 아내 입장도 생각하셔야죠. 시어머니랑 가까이 살고 싶은 며느리가 어딨어요? 그래, 힘들면 가까이 살지 말자.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랑 가까이 사는 게 힘들면 내가 준 집 내놓고 나가란 말이야. 엄마, 말이 왜 그렇게 되는 건데요? 내가 언제 연락도 없이 찾아갔니? 집안일로 며느리한테 잔소리 한 번 한 적 있어? 그저 한 번이라도 아들 집에 가보고 싶었던 건데 너희는 뭐가 항상 바쁘고 어려워? 박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취급 받으면서 너희한테 집 줄 생각 없다? 이번 달 안에 방 빼라. 엄마! 그렇게 장모가 좋으면 장모한테 집 사달라고 해. 상황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자 당황한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그때 어머니 오신 걸 알았는데도 너무 피곤해서 문을 못 열어드렸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셨을지 잘 알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제 자주 초대할 테니까 이만 화푸셔요. 하지만 박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까 내가 온 거 뻔히 알면서 문도 안 열어준 것 그걸 어떻게 잊겠니? 심지어 안사돈까지 거기 계셨을 줄이야. 안사돈이랑 너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잘 알겠더구나. 전곡을 찔린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왔을 때도 사과 한마디 없이 아들 뒤에만 숨어 있다가 집 달라고 하니까 이제서야 사과하는데 내 말을 어떻게 널 믿겠니? 아들도 함께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집을 비워달라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미 늦었어. 내 결정은 바뀌지 않아.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구나. 이제 돌아가라. 엄마는 더 이상 할 말 없다. 두 사람을 집에서 내보내며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을 내놓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죠. 몇 시간 후 아들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로 집을 내놓으실 거예요?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늦었다. 이미 부동산에 연락했어. 엄마, 제발요. 아내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도윤아, 너도 이제 40이야. 언제까지 엄마 도움만 바라면서 살래? 박 씨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손주 봐달라는 부탁도 잃지 하지 마. 나는 그냥 아들도 손주도 멀리 이사 갔다고 생각하고 지낼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100년 묵은 체증이 내려앉은 듯 속이 시원했고 후회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았죠. 진짜 너희 고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박 씨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해주고 참아왔는지 이제 곧 그들이 깨닫게 될 테니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집을 받아낸 후 박 씨는 그 집에 세입자를 들이기 위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쫓겨나듯이 나온 아들 부부는 당장 갈 곳이 없어 장모랑 살아라는 어머니의 말처럼 장모님 댁에서 지내게 되었죠. 출퇴근도 불편하고 처가와 같이 사는 것은 너무 불편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고 며느리 역시 다 커서 시집 갔다가 다시 어머니의 집에 들어온 것이 불편했죠. 처음에는 잠시만 일하며 받아준 안사돈이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 식구가 함께 쓰는 화장실, 매일 늘어나는 빨래, 좁은 공간에서 겹치는 생활 패턴까지. 특히 며느리가 아기를 재우느라 밤늦게까지 웅얼거리고 아들은 새벽에 출근하느라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에 안사돈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생해서 살이 빠질 정도였습니다. 안사돈은 자신의 행동이 이런 결과를 불러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나이 70의 손주를 돌보고 딸과 사위 뒤치다꺼리까지 하려니 아주 죽을 맛이었죠. 한 달이 넘도록 세 가족이 함께 지내던 안사돈 집은 점점 전쟁터가 되어갔습니다. 자신의 딸이지만 며느리인 다현이 너무 예민하고 까탈스러운 탓에 같이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손주를 돌보는 방식을 두고 안사돈과 다현이 자주 부딪혔죠. 다현아, 아기한테 그렇게 옷을 많이 입히면 안 돼. 엄마는 맨날 구닥다리 방식만 고집하세요. 요즘은 조금 이렇게 입히는 게 맞다고 맘카페에서 그랬다고요. 이런 식의 크고 은 갈등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들은 중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전전긍긍했죠. 결국 안사돈은 딸과 사위에게 제발 나가달라며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지 않니? 빨리 집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안사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며느리는 화를 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렇게 쉽게 집이 구해져요? 전세 보증금도 없는데. 그래도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안 구해지면 월세방이라도 구해서 나가. 결국 아들 부부는 서울에서 쫓기듯 빠져나와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힘든 생활을 이어가던 아들 부부는 매일이 고단했습니다. 출퇴근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곳이었죠. 공간도 박 씨가 주었던 집의 절반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릴 걸. 당신도 후회되지 않아? 아들이 지친 얼굴로 며느리에게 물었지만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깊이 후회하고 있었죠. 적어도 박 씨는 간섭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육아를 도와주고 있었으니까요. 예전에 집도 넓고 교통도 편리했죠. 한편 박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 일부는 은행에 넣었고 여유가 생긴 뒤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 고민해 보았죠. 무작정 시장 구경을 나갔다가 우연히 문화센터 전단지를 봤습니다. 어르신 문학반 수강생 모집이라는 문구가 박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 씨는 문화센터에 강의를 등록했습니다. 박 씨는 강의에서 남다른 글솜씨로 칭찬도 받고 센터에서 하는 어르신들 작품 전시회에 출품하여 재능을 인정받으며 그동안 자식을 위해 살아왔던 박 씨는 새로운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수업을 듣는 동년배들과도 점점 가까워지며 새로운 친구도 사귀었습니다. 같이 소풍도 가고 전시회도 나가고 때로는 자식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나도 그랬어. 한번 내쫓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니까. 한 할머니의 말에 다들 공감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박 씨도 마음 편히 웃으며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어느 날 문학반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은정 씨, 이번에 시 공모전에 작품을 내보시는 게 어때요? 출품 안 하기에는 너무 글이 아까워요. 박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해본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죠. 몇 달 후 놀랍게도 박 씨의 시가 지역 공모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박 씨는 상장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죠. 그때 아들 도윤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들었어요. 상 받으셨다면서요? 축하드려요. 고마워.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요? 박 씨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금세 마음이 녹았을 텐데 이제는 달랐죠. 도윤아, 나도 이제 너희에게 집착하지 않고 지금처럼 지내고 싶어. 서로 부담 갖지 말고 각자 편하게 살자. 네. 엄마, 알겠어요. 아들은 그런 어머니의 뜻을 끝내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아들과 며느리는 명절에 1년에 한 번 보고 그 외에는 비교적 만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는 종종 연락하고 며느리의 연락은 오지 않았지만 전혀 서운하지 않았죠. 오히려 지금이 마음이 편하고 받지 못한 것에 서운할 일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예전 이웃이 말했습니다. 박 씨, 요즘 10년은 더 젊어 보이세요. 뭔가 달라졌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박 씨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자신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씨가 쓴 글귀가 그날 센터 게시판에 붙었습니다. 사랑도 희생도 좋지만 나를 잃으면서 하지는 말자. 잃고 나서야 깨닫는 것보다 지키며 사는 삶이 더 중요하니까. 박 씨의 날들은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커피를 내리고 작은 화분에 물을 주며 시작했죠. 가끔은 문화센터 사람들과 시를 나누고 때로는 혼자 여행도 떠나며 재미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앞으로 박 씨의 날들이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자신으로 채워지길 응원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산대에 섰을 때 예상대로 3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그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잔뜩 쇼핑한 물건을 제 앞으로 밀더니 계산할 차례가 되자 제 뒤로 한 발짝 숨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먼저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갑을 집에 두고 왔나 봐요. 잠시만, 이 많은 걸 나보고 다 내라는 거니? 난 너가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온 것뿐인데. 어머, 혹시 차에 있나? 어머니는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혜지야, 어디 가니? 손님, 결제 안 하시나요? 황당함과 민망함에 어쩔 줄 몰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결국 말없이 카드로 30만 원을 긁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어머니,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혜지야, 마트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그러고 가버리면 내가 전부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깜빡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갑자기 기분 확 상하네요. 같이 장 본 건데 어머님이 계산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한 번이 아니니까 그러지. 나랑 같이 가면 계산은 늘 내 몫이고 너는 항상 뒤에 싹 숨기만 하잖아. 시어미가 무슨 내 지갑인 줄 알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경란입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경기도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셋이 살고 있습니다. 아들 정수와 며느리 혜지는 결혼한 지 이제 5년 차인데 작년 가을 아들 내외가 전세 만기로 집을 옮겨야 할 시점이었어요. 그때 두 사람이 먼저 합가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돈도 빨리 모으고 싶고, 작은 전셋집에서 벗어나 넓은 집에서 살고 싶기도 하고요.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을 때 저는 처음엔 망설였죠. 저도 혼자만의 삶이 익숙했는데 과연 괜찮을까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쁘게 사는 자식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순수한 마음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족이니까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구나. 처음엔 오히려 고부간의 정을 쌓을 기회가 되겠지 하고 기대도 했습니다. 아들은 바쁘고 며느리와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함께 살면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합가는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특히 며느리와의 평범한 장보기가 그런 큰 화를 불러일으킬지. 그땐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답니다. 평범한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제게 다가와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저 오늘 마트에서 장 좀 보려고 하는데 어머니도 같이 가요. 오랜만에 같이 외출도 하면 좋잖아요.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사실 전업주부인 며느리는 저와 사이가 좋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평소에 시어머니와 같이 있으면 대놓고 불편하고 싫은 티를 내며 교묘하게 저를 따돌리고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주곤 했어요. 한 번은 제가 화장실을 쓰려고 하면 어머니, 제가 먼저 쓸게요라며 새치기를 하거나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어머니, 이거 재미없지 않아요? 다른 걸로 바꿀게요라며 멋대로 채널을 돌려버리곤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거실에 앉아 있으면 어머니, 방에서 쉬시는 게 어때요? 라며 은근히 저를 내쫓으려 하기도 했죠. 이런 며느리가 갑자기 함께 외출하자고 제안하니 의외였지만 그래, 이런 시간도 필요하지 싶어 선뜻 나서기로 했어요. 혹시나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도 품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꾸나. 근데 나는 필요한 게 별로 없는데. 며느리는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가서 보면서 필요한 거 사면 되죠? 그게 더 재미는 거예요. 대형마트에 들어서자 며느리는 커다란 쇼핑 카트 하나를 끌고 오더니 제게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냉장고 한번 꽉 채워봐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말은 그래도 얼마나 사겠어 하는 의구심이 들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카트 뒤를 따랐어요. 며느리는 곧바로 신선식품 코너로 향하더니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모습으로 카트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나치게 비싸 보이는 고급 제철 해산물이며 과일 코너에서는 비싼 수입 과일들을 주저없이 카트에 담더군요. 어머니, 이거 신선한 거 좀 봐요. 오빠도 아주 좋아하겠어요. 저는 혜지야, 그건 너무 비싸지 않니? 하고 조심스레 말려봤지만 며느리는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한 개도 아닌 4개씩 담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것도 가끔 먹어줘야 건강에 좋아요. 아끼다가 몸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엔 식료품 코너를 넘어 가전용품 코너로 가서는 커피 머신을 통째로 카트에 넣는가 하면 유명 브랜드의 프리미엄 영양제까지 집어들더군요. 어머니, 나이 들수록 영양제는 꼭 필요하대요. 순간 저는 장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살림을 장만하러 온 건가. 의심이 들 정도로 지나치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제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내 돈도 아니고 아들네 집안 사정인데 내가 너무 간섭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요즘 돈을 잘 버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했죠. 며느리가 이렇게 여유 있게 쇼핑하는 걸 보니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이라도 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계산대에 섰을 때
예상대로 30만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 화면에 찍혔습니다.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죠. 이게 한 번 장본 금액이라고? 예전에 혼자 살 때 한 달 생활비에 육박하네. 그때 며느리의 눈빛에서 뭔가 어색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그 순간 며느리는 자신이 잔뜩 쇼핑한 물건을 제 앞으로 밀더니 계산할 차례가 되자 제 뒤로 한 발짝 숨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먼저 계산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지갑을 집에 두고 왔나 봐요. 저는 황당해하며 말했습니다. 잠시만, 이 많은 걸 나보고 다 내라는 거니? 난 너가 같이 장 보러 가자고 해서 따라 나온 거고, 내가 산 건 파랑 콩나물 하나가 전부잖아. 며느리는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혹시 차에 있나? 한번 갔다 와 볼게요. 어머니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예, 혜지야 어디 가니? 그러고는 며느리는 황급히 계산대에서 휙 떠나는 게 아니겠어요. 제 뒤로는 기다리는 손님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 언제 계산 다 되냐고요? 뒤에 줄 서 있는 거 안 보여요? 빨리빨리 좀 해요. 뒤에 줄 서 있던 중년의 여자분이 혀를 차며 중얼거리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얼굴은 화끈거렸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계산원은 무표정하게 카드 리더기를 내밀며 물었죠. 손님, 결제 안 하시나요? 황당함과 민망함에 어쩔 줄 몰랐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결국 저는 말없이 카드를 긁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찝찝한 계산이 제 마음에 돌덩이처럼 박혔고 그날 마트에서의 기억은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게 되었어요. 푸, 그런데 멀리서 들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며느리가 고개를 빼꼼 내밀고는 제가 당황한 모습을 보며 씩 웃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표정을 본 순간 제 심장은 바닥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갑을 두고 왔다는 건 순거짓말이었구나. 처음부터 며느리는 계산할 생각도 없었고, 내가 계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어? 분노와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다음엔 제가 살게요. 하지만 저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까지 올라온 분노와 억울함을 억지로 삼키며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며느리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물건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너무 재밌었죠? 다음에도 같이 장 보러 가요. 마트에서 돌아온 후 제 속은 뜨거운 숯덩이를 삼킨 듯 답답했어요. 며느리의 뻔뻔한 미소가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죠. 결국 저는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며느리에게 다시 따졌어요. 혜지야, 어제 마트에서 그게 도대체 무슨 행동이었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니? 그러고 가버리면 내가 계산할 수밖에 없었잖아. 제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지만 며느리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깜빡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이에 며느리는 되려 서운하다며 맞받아쳤습니다. 갑자기 기분 확 상하네요. 같이 장 본 건데 어머님이 계산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한 번이 아니니까 그러지. 나랑 같이 가면 계산은 늘 내 몫이고 너는 항상 뒤에 싹 숨기만 하잖아. 시어미가 무슨 내 지갑인 줄 알아? 어머니,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쫌생이같이 그러지 좀 마세요. 마치 자기 잘못은 없다는 듯한 며느리의 태도에 할 말을 잃었죠. 사실 합가를 하기 전부터도 며느리의 이런 이중적인 면모는 심심찮게 드러났어요. 며느리는 특유의 살가운 말투와 환한 웃음으로 시댁에 올 때마다 은근히 집안 물건들을 탐냈습니다. 명절에 들어온 고급 햄이나 참치 선물 세트 등은 며느리가 집에 돌아갈 때면 당연하다는 듯이 자신의 가방에 챙겨갔어요. 심지어 생일날 받은 고급 도자기 화병을 보고는 이렇게 말했죠.
어머, 어머니. 이런 고상한 취미가 있으신 줄 몰랐네요. 이 도자기 저희 집에 두면 분위기가 확 살 텐데. 며느리는 몇 번이고 만지작거렸어요. 칠순 선물로 동생에게 받은 고가의 앤틱 접시 세트를 보면서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건 장식용으로 두기 아까워요. 제가 요리를 워낙 좋아해서 이런 그릇 있으면 요리 솜씨 발휘 제대로 할 수 있을 텐데. 며느리는 눈을 반짝였죠. 대놓고 달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계속 말을 걸며 은근히 탐을 내는 통에 시어머니 입장상 마지못해 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며느리가 다녀간 날이면 마치 살림살이가 도난당한 듯 뭔가 하나씩 비어 있었죠. 더욱 기가 막힌 일도 있었어요. 한 번은 며느리가 먼저 연락해서 데이트를 하자며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에 압도되어 들어선 곳은 떡볶이 하나에 4만 원, 커피는 10,000원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죠. 저는 혜지야, 여긴 너무 비싸지 않니? 하고 망설였지만 며느리는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날 한번 먹어보는 거죠.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에피타이저부터 스테이크, 고급 와인, 그리고 후식까지 알차게 시키더군요. 계산할 때가 되자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역시 저희 시어머니 최고예요. 딸처럼 아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사장님? 종업원 앞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니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15만 원이 넘는 금액을 결제해야 했죠. 그때의 황당함과 억울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며느리의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더없이 살갑고 친딸 같은 며느리라는 점이었죠. 마트에서 이웃을 만나면 며느리는 꼭 제 팔짱을 꽉 끼며 외쳤어요. 어머,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장 보러 왔어요. 제가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같이 데이트도 하고 싶어서요. 정작 저에게 뭘 제대로 사준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생색을 내고 있었죠. 동네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제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갔어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어쩜 저렇게 예쁘고 살가운 며느리를 두셨어요? 그들의 시선 속에서 며느리는 완벽한 효녀였고 저는 그런 며느리 덕분에 행복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한편 그 마트 사건 이후 퇴근한 아들에게 며느리는 또다시 눈물까지 글썽이며 연극을 시작했죠. 여보, 어머니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제가 지갑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온 것뿐인데 어머니가 제가 일부러 계산을 미룬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 너무 속상해요. 아들은 며느리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 제게 따져 물었어요. 엄마, 아내 말이 사실이야?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가 그럴 리 없잖아. 아들의 맹목적인 믿음과 외면에 제 가슴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말은 한마디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정수야, 며느리가 지갑을 두고 왔다는 게 순거짓말인 걸 왜 모르니? 평소엔 같이 어디 가자고 말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장 보러 가자고 하더니 마트에서 3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혜지가 지갑 없다면서 나만 놔두고 가버려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억울하고 분해서 목구멍까지 뜨거운 말이 차올랐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한들 아들 귀에 들어갈 리 없었어요. 엄마가 오해한 거겠지. 아내가 엄마한테 늘 잘하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아들의 그 말에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아들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이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정말 어머니를 친엄마처럼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의심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연기의 아들은 완전히 넘어가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아내가 이렇게까지 서운해하는데 엄마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혜지는 엄마 생각해서 장도 같이 가고 평소에도 엄마한테 잘하잖아.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며느리의 완벽한 연기에 완전히 쏘가 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억울함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상세히 털어놨죠.
제 이야기를 들은 동생은 기가 막힌다는 듯 혀를 찼어요. 아니, 요즘 젊은 애들이 지갑 없다고 계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휴대전화로도 결제되는데. 여우 같은 며느리가 언니를 대놓고 농락한 거야. 동생은 분개하며 계속 말했습니다. 언니, 다음번에 며느리가 똑같이 행동하면 이렇게 하는 건 어때? 내가 아주 좋은 생각 알려줄게. 동생은 제 귀에 대고 속삭이듯 몇 마디 조언을 해줬고 제 얼굴엔 서서히 미소가 번졌어요. 그래야겠다. 나도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거야. 제 마음속엔 복수의 칼날이 갈리고 있었죠. 그날 마트에서 며느리의 태도를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며느리는 절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나서서 혼쭐을 내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거라는 것도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제가 명절을 맞아 마트에 장을 보러 간다고 하자. 며느리는 마치 지난번 마트 일은 없었던 것처럼 다시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저도 같이 갈까요? 명절 음식 준비할 것도 많고, 어머니 혼자 장 보시면 무거우시잖아요. 저는 속으로 옳다구나 싶었죠. 겉으로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먼저 마트의 세일 코너를 훑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얘야, 이 한우 등심 좀 봐라. 30% 할인이래. 요즘 한우가 비싼데 정말 싸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장바구니에 담더군요. 어머니, 이런 건 바로 담아야죠. 저희 고기 딱 떨어졌는데 잘 됐네요. 믹스커피, 과일, 냉동식품, 고기 등 제가 살 듯 말 듯 떠보니 며느리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담기 시작했어요. 저 역시 명절에 필요한 채소나 간식 등 제 몫의 물건들을 신중하게 골라 담았어요. 그러다 문득 화장품 코너를 지나는데 고가의 크림이 눈에 띄더군요. 제가 그걸 보며 며느리에게 묻듯 중얼거렸어요. 어휴, 이거 비싸서 엄두도 못 내겠네. 나도 저런 거 하나 발라보면 좋으련만. 그러자 며느리는 눈을 반짝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명절인데 하나 사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속으로 씩 웃었지만 겉으로는 망설이는 척했죠. 그래도 되니?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마침내 계산대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또다시 지난번처럼 슬쩍 자리를 피하려 했어요. 어머니, 짐이 많으니까 제가 박스라도 들고 올까요? 며느리가 제게 눈짓하며 살짝 뒤로 물러나는 순간 저는 선수를 쳤죠. 얘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내가 먼저 계산하고 있어라.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는 것이 보였어요. 순간적인 그 미묘한 표정 변화가 제 눈엔 너무나 또렷하게 보였죠. 어머니, 그럼 뒷분들 먼저 계산하시라고 할까요? 전 여기서 어머니 기다릴게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차갑게 되물었죠. 왜? 내가 얼른 계산해라. 사람들 다 기다리시잖아. 저번에 내가 그랬잖아. 너가 실수로 지갑을 두고 왔으니 다음번엔 너가 사겠다며? 어차피 여기 있는 것들 다 내 손으로 담은 것들 아니야? 며느리는 또다시 지갑이 없다고 변명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 카드 없다고 계산 못하니? 여기 계좌이체도 된다고 쓰여 있네. 저는 주변 사람들과 계산원에게 일부러 큰 소리로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시어머니 생각하는지 같이 장도 보고 본인이 계산도 척척 하는 거 있죠. 계산원과 주변 사람들이 며느리를 쳐다보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나 먼저 나가 있을 테니 천천히 계산하고 나와. 어머님! 어머님! 뒤에서 며느리가 다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마트를 나섰어요. 멀리서 보니 계산을 기다리던 사람들의 눈초리에 당황한 며느리는 우왕좌왕하더니 결국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결제하는 모습이 보였죠.
지갑 없다더니 역시 순거짓말이었구만. 그때 동생이 저에게 했던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언니, 요즘은 지갑 없어도 휴대폰 하나로 계산 다 되는 시대야. 며느리가 거짓말하는 게 분명한데 언니가 먼저 선수쳐서 그 자리 떠버려. 말로 달래봐야 언니 입만 아파? 지도 똑같이 당해봐야 시험이 무서운 줄 알고 또 안 하지. 동생의 조언대로 며느리에게 꼼짝없이 당했던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제가 며느리의 허를 찌른 셈이었죠. 마트 주차장에서 기다리며 지켜본 며느리의 모습은 정말 볼만했어요.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제게 씩씩거리며 따졌어요. 어머니, 지금 저 곤란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죠? 아까 계산대에서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세요? 저번에 장 본 거 계산 한 번 한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아들네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며느리는 자신이 한 짓은 생각도 않고 뻔뻔하게 저를 몰아세웠죠. 저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듯 태연하게 대응했어요. 나는 그저 지난번에 내가 실수로 지갑을 두고 온 건데 내가 오해하는 게 억울할까 봐. 계산할 기회를 준 건데 그게 왜 화낼 일이니? 며느리는 제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분해서 씩씩거렸어요. 밤에 아들 정수가 돌아오자 며느리는 또다시 쪼르르 일러바쳤죠. 아들이 제게 따지려 하자 저는 그동안 준비해둔 것들을 꺼냈습니다. 정수야, 이것 좀 봐라. 저는 그동안 마트에서 결제하며 받아온 모든 영수증 내역을 보여줬어요. 이게 다 내 카드로 결제된 내역이란다. 전부 내 아내가 산 물건들인데 왜 내가 내야 하니? 영수증을 본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죠. 며느리는 아차 싶은 얼굴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잠깐, 당신 매달 생활비하라고 준 돈은 다 어디에 썼어? 분명 장보고 우리 엄마한테 밥도 사고 선물도 사느라 많이 나왔다고 했잖아? 여보, 그게 아니라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의 모든 거짓말을 폭로할 준비를 마쳤거든요. 정수야, 내가 혹시나 해서 마트 CCTV 영상도 받아왔단다. 내 아내가 나를 거기다 버리고 갈 때 어떤 표정이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렴. 화면에 마트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며느리가 계산대 앞에 저를 두고 가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이건 어떡해.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순간 아들은 폭발했어요. 당신 이게 다 뭐야?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인 거야? 며느리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도 없었죠. 모든 증거가 명백했으니까요. 여보, 아니에요. 다 오해예요. 전부 어머니가. 며느리가 울먹이며 변명하려 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만해. 이제 내 말은 하나도 믿을 수 없어. 그동안 참고 참았던 모든 분노와 억울함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영상을 본 아들은 충격과 분노에 며느리에게 크게 실망했고 제게 용서를 구하며 완전히 제 편이 되어주었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내가 평소에 엄마 너무 좋다고 친엄마 같다고 저한테 항상 말하고 아내가 엄마한테 잘해주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설마 그게 다 거짓일 줄이야. 아들은 며느리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당장 우리 엄마께 사과드려 얼른. 며느리는 울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는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 할 때는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다 들통나니까 이제 와서 용서를 빌어? 그럼 내가 그래 용서할게 할 줄 알았어? 넌 아직도 시애미가 호구로 보이니? 며느리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떨기만 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며느리는 찍소리도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며 흐느꼈죠. 이어지는 아들의 추궁에 며느리의 이중적인 실체는 모조리 드러났어요. 아들은 일이 바쁘고 출장도 잦아서 그동안 경제권을 며느리에게 맡겨놓은 상태였고 가정 살림에 신경을 자주 못 썼죠.
그 틈을 타 며느리는 필요한 장보기와 집안 물건 구매는 모두 제 돈으로 해결하고 아들이 매달 생활비하라고 준 돈은 고스란히 자신의 사치를 위해 쓰고 있었던 거예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해외 명품점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한대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진대요. 심지어 평일 낮 시간에 피부 관리실에서 거액을 지불한 내역까지 상세히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뭐야? 명품 매장에서 250만 원? 이날은 내가 출장 간 날이잖아. 여보, 그건 저도 이런 사실은 전혀 몰랐던 터라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있을 때 계산을 미루고 물건을 탐내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설마 이런 짓까지 하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들이 회사에서 죽어라 일하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며느리는 아들의 피 같은 돈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호화로운 유흥을 즐기고 있었던 거죠. 여보, 정말 죄송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줄줄 흘리며 완전히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며느리가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아들은 더 이상 며느리의 거짓말에 속지 않았어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한테 준 카드는 모두 압수야. 그리고 모든 경제권은 앞으로 내가 관리할 거야. 뿐만 아니라 며느리에게 매주 가계부를 써서 자신과 제게 보고할 것을 명령했죠. 큰 금액을 결제할 때는 반드시 제 허락을 받도록 함으로써 제 권위도 확실히 세워주었고요. 며느리는 처음엔 반발했습니다. 매번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으라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아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 정신 덜 차렸지? 믿고 돈을 줬더니 몰래 사치를 부려? 이거 회사였으면 공금 횡령으로 쫓겨나는 거야. 당장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어? 아주 그냥 이혼 도장 찍을까? 아들의 단호한 말에 며느리는 그제야 모든 기세가 꺾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여기서 끝내지 않았어요.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까지 생각했고 며느리를 직접 가정법원 앞까지 끌고 갔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서 며느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처량했는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여보, 제발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혼만은 안 돼요. 며느리는 그제야 제 앞에서 완전히 기가 죽은 듯 조용히 생활하게 됐어요. 밤낮으로 울고 빌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빌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제가 가져간 물건들도 다 전부 돌려드릴게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제가 그동안 사준 화장품, 도자기,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다시 가져다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지갑으로 취급하지도 않았고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은 모두 자신이 도맡아 하고 물 하나 마시는 것조차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역력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제 방 앞에서 인사를 드리고 식사 때마다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물어보며 심지어 TV 채널도 제 취향에 맞춰주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진짜 몰락은 집안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이어졌어요. 돈을 펑펑 쓰며 친구들 앞에서 사치를 부리던 며느리의 태도가 급격히 바뀌자 며느리의 친구들 사이에서도 궁금증을 넘어 노골적인 의심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혜지 요즘 왜 저래?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매일 싸구려 카페만 가더라? 야, 너희 그 소문 못 들었어? 시어머니 등골 빼먹다가 돈줄 끊겼다는 얘기가 파다하던데. 어머 남편이 용돈 많이 준다고 자랑했잖아. 다 거짓말이었구나. 결국 며느리의 호화로운 삶의 실체가 만천하에 밝혀지면서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를 당했고 모든 모임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하게 되었죠. 착한 며느리라는 가면이 벗겨진 것을 넘어 거짓말쟁이로 낙인까지 찍힌 셈이었어요.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며느리는 아들이 이혼을 하는 대신 취직해서 생활비를 벌어오라는 조건 때문에 곧 작은 회사의 경리로 취직하며 돈을 직접 벌어보는 힘겨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지쳐서 쓰러질 정도였어요. 직장에서도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혜지 씨, 또 계산이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 하겠습니다. 벌써 세 번째예요. 집중 좀 하세요. 이런 쉬운 일도 하나 못하면서 뻔뻔하게 무슨 월급을 받겠다고. 며느리는 고된 직장 생활을 통해 돈의 소중함과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며느리는 눈물은 후회로 가득했지만 이미 때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둘이서 너희 가정을 온전히 꾸려나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이 집은 이제 내가 혼자 쓸 테니 너희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가거라. 아들은 당황하며 말했어요. 엄마, 그 일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제가 아내 단속 단단히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꼭 그 일 때문만은 아니란다. 너무 가까이 지내니까 서운할 일도 더 생기는 거야. 자식이고 가족이라도 결혼했으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며칠 뒤 조용히 이 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죠. 적절한 거리가 오히려 저에게 더 큰 편안함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가끔 며느리가 화해의 의미로 갈비 세트나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보내오긴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가까워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전화나 문자에는 짧게 답하고 만남은 정중히 거절했죠. 며느리는 섭섭해하기도 했지만 저는 확고했습니다. 자식과 가까이 하기보단 적당한 거리가 있는 게 좋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한 해가 지나고 며느리는 정말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꼬박꼬박 맞벌이로 돈을 벌어오고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태도도 아예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불필요한 마찰 없이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며느리와의 전쟁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아침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고 오후에는 동네 친구들과 차 한잔 마시며 저녁에는 독서를 즐기죠. 며느리에게 휘둘리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이 얼마나 평온하고 자유로운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아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와 엄마, 외롭진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해요. 마음이 힘든 거보단 외로운 게 더 낫단다. 엄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 그리고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며느리와의 갈등을 통해 배운 것은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새롭고 재밌는 사연을 빠르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진아, 너희 신혼집 전세로 들어간 거 확실하니? 네, 맞죠?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가방에서 꺼낸 부동산 계약서 사본과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펼쳤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 집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더구나. 내가 직접 부동산 가서 다 확인하고 왔다. 내가 신혼집 구하라고 준 2억 대체 어디에 썼니? 어머니, 그게 제가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알고 왔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 그 돈 내 가방 사는데 쓴 거 맞지? 죄송해요, 어머니. 급한 일 때문에 조금만 쓰고 다시 전세집 구하려고 했어요. 돈 메꾸고 남편이랑 어머니한테도 사실대로 다 말하려고 했고요. 어떻게 신혼집 전세금 하라고 준 돈을 내 개인적인 일에 쓸 수 있니? 그 급한 일이란 게 대체 뭔데?
그게 작년에 대출 받은 게 좀 있었거든요. 신용카드 빚도 밀려 있었고요. 명품 가방도 그 급한 일 중 하나니?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남편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돈은 말이야, 내 남편이랑 나랑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야. 너한테는 단순한 돈이었겠지만 그건 우리 인생이었어. 잘못했어요, 어머니. 나도 이건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지금까지 결혼한다고 지원해준 돈 전부 다 토해내고 당장 나가라.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이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이순자 씨입니다.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아가고 계시는 이 씨는 평생을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 하나로 살아온 평범한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이 씨는 남편과는 70이 넘도록 사이좋게 살았고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이후로는 줄곧 혼자였습니다. 이 씨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36세 아들은 이 씨가 인생을 걸고 키운 자식이었죠. 아들은 비교적 늦은 나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몇 년을 준비하다가 지방 공기업에 붙은 게 30이 넘어서였습니다. 이 씨는 늦은 취업이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간 아들이 대견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아들도 제자리를 찾았구나. 그런 아들이 1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땐 이 씨는 마음 한구석이 놓이는 듯 했습니다. 처음 집에 데려온 자리에서 며느리는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튀지도 않았고 어른들 앞에서 예의는 갖췄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우 오빠가 항상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서 꼭 한번 뵙고 싶었어요. 며느리의 첫인사는 정중했고 이 씨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28살 무렵 한 번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특별한 직장 없이 지내며 모아둔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그런 것쯤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또 벌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사람이지. 아들 역시 살림미천이라 할 만한 자산이 없었지만 두 사람이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이 씨도 기꺼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럼 둘이 마음이 맞으면 그게 제일이지. 돈이야 천천히 모으면 되는 거지. 자신도 신혼 초에는 가진 게 별로 없었지만 남편과 함께 차근차근 일궈나갔던 기억이 있었기에 이 씨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운 듯 했지만 딱 하나 이 씨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드레스며 예식장, 스튜디오며 신혼여행지까지 며느리는 하나같이 비싸고 좋은 것만 골랐습니다. 특히 신혼여행지는 꼭 유럽이어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고 아들은 마지못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여행인데 이왕이면 제대로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요? 나중에 후회하기 싫어요.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 씨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아니, 돈도 없다면서 이렇게까지 호화롭게. 하지만 그 말이 목 끝까지 올라왔다가 결국 삼키고 말았습니다. 그래,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라잖아. 얼마나 꿈꿔왔겠어. 나 때랑은 다르지. 결혼식 이후 이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평생을 함께 모아온 2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내주기로 한 것입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렇게 큰 돈을.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을 때 이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어차피 너 줄 돈인데 지금 주나 나중에 주나 마찬가지야. 그 돈이면 신혼집 전세로 충분할 거야.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 돈이면 신혼집 전세로 충분해요. 라고 아들은 말했고 그렇게 이 씨는 믿고 평생 모은 돈 2억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뒤 아들 부부는 경기도 외곽의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저나 목소리는 늘 밝았고 주말마다 어김없이 얼굴을 비추던 며느리도 겉보기엔 전혀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집이 정말 좋아요. 신축이라 깨끗하고 교통도 편해요. 며느리는 밝은 목소리로 근황을 전했고 아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한 걱정이었나 보다. 저렇게 웃고 사는 걸 보니 다행이네. 하지만 이 씨는 몰랐습니다. 그때 스쳐 지나간 불편함이 훗날 얼마나 큰 화가 되어 돌아올지 말입니다. 며느리의 공손한 말투 뒤에 숨겨진 진짜 속마음을 그리고 자신이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말이죠. 결혼 후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씨는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랜만에 큰 병원에 들렀습니다. 혈압약도 받고 간단한 건강 체크도 마친 후 병원을 나서는데 문득 근처에 살고 있는 아들 내외의 신혼집이 생각났습니다. 병원도 왔으니 그냥 집에 가긴 아깝지 얼굴이나 보고 갈까? 아들네 신혼집도 제대로 구경 못 해봤는데. 이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진아, 오늘 병원 검진 때문에 근처 나왔는데 잠깐 들러도 괜찮을까? 신혼집 구경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며느리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집에 있어요. 오셔도 돼요. 목소리가 조금 어색했지만 이 씨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신혼집에 처음 방문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한 지 몇 달이 지났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방문이었죠.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전체적으로 깔끔했고 새 가구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이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며느리가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오신다고 해서 정리도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해요. 뭘, 집이 이렇게 깔끔한데. 신혼집이라 그런가 참 예쁘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 씨는 거실 한쪽을 구경하며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소파 옆 구석의 작은 장 밑에 엉성하게 숨겨진 가죽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브랜드는 몰라도 비싸 보인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마이너스로 시작해서 돈도 빠듯할 텐던데 저런 걸? 이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진아, 저 가방 새로 산 거니? 며느리는 살짝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요. 엄마가 결혼 선물로 사주셨어요. 친정에서요. 아, 그래, 이쁘네. 안 사더니 마음이 참 좋으시구나. 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상한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표정에서 뭔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이상할 게 없는데 왜 자꾸 찜찜하지? 선물 받은 건데 왜 굳이 저렇게 구석에 안 보이게 숨겨놨을까?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이 씨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동네 친구 정욱 씨가 이 씨 집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친구는 근황을 주고받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정욱 씨가 물었습니다. 손자야,
너희 며느리 백화점 자주 가니? 글쎄,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왜? 이 씨가 고개를 갸웃하자 정욱 씨가 덧붙였습니다. 내가 며칠 전에 우리 둘째 딸이랑 점심 먹으러 백화점에 갔거든. 거기서 너희 며느리를 봤어. 딸 말로는 그 매장에서 자주 보는 단골이라더라. 진짜 우리 며느리 맞아? 혹시 다른 사람 아니야? 얘, 나 아직 눈 침침할 그 정도 나이 아니야. 내가 내 며느리 얼굴 몇 번을 봤는데 그것도 모르겠니? 분명히 맞다니까. 그것도 명품 매장에서 뭔가 고르고 있더라고. 정욱 씨의 말에 이 씨는 당황했습니다. 며느리가 백화점 명품 매장을 자주 간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정호가 혹시 잘못 본 거 아닐까? 우리 며느리가 그런데 자주 갈 형편은 안 되는데. 얼굴이 분명히 맞는데 혹시 모르니 너가 한번 확인해봐. 그날 밤 이 씨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겠지, 설마? 그런데 만약 정말이라면 며느리는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걸까? 결국 이 씨는 직접 백화점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날 이 씨는 오후 시간에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명품 매장들을 천천히 둘러봤지만 며느리를 닮은 사람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씨는 점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역시 정옥이가 헷갈린 거였나 보다. 괜히 내가 의심을 했나 봐.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만 드네. 그렇게 돌아서려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신상품, 품절됐던 거. 맞아요. 재고 들어왔어요? 목소리는 분명 며느리의 신난 목소리였습니다. 이 씨는 깜짝 놀라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뒤 화사하게 웃으며 직원과 대화를 나누는 며느리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 코너에서 새로 나온 제품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우리 며느리네. 정옥이 말이 맞았구나. 이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고민은 잠시였고 이 씨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지금은 말을 꺼낼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더 정확히 알아본 후에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이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들 월급으로는 명품 가방을 자주 살 형편이 안 될 텐데. 그때 문득 이 씨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전세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한 2억 원이었죠. 하지만 이 씨는 이것만은 아니길 바랬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신혼집 하라고 준 돈을 쓸 리가 없지. 나도 참 나이 먹으니 생각만 많아져서는. 하지만 의심은 의심을 낳았고 그날 밤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확인해 봤습니다. 민우야, 내가 준 돈 전세로 쓴 거 맞지? 혹시 돈이 남은 건 아니고? 아들은 의아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엄마, 우리 전세 맞다니까요.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이미 계약까지 다 했다니까요. 이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계약할 때 너도 같이 갔었니? 계약서는? 아들은 한참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날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같이 못 갔어요. 계약 날짜 잡았을 때 마침 출장이 겹쳐서 아내가 혼자 가서 다 처리하고 왔어요. 이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쩐지 이상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다음 날 신혼집 계약을 맡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이 씨는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요. 저희 아들 부부가 여기서 집을 계약했다고 해서요. 그 집 계약 확인만 좀 가능할까요? 저는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 그 집 시어머니거든요. 중개인은 순간 당황한 눈치였지만 이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잠시만요. 안쪽에서 확인 좀 해볼게요. 중개인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가슴이 쿵쾅거리며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다시 나온 중개인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집은 전세는 아니고 보증금 조금 넣고 월세 계약이에요. 이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전세금은요? 보증금으로 일부만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네요. 부동산 사무실을 나선 이 씨는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반드시 며느리와 단둘이 만나서 확인해야겠어. 이 씨의 불편했던 예감은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끝에 이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진아, 시간 좀 낼 수 있겠니? 단둘이 할 얘기가 있어서 말이다. 며느리는 살짝 놀란 듯했고 목소리는 살짝 떨려왔습니다. 마치 잘못을 하고 걸린 어린아이처럼 말이죠.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그건 만나서 얘기하자. 어디 조용한 데서 보자꾸나. 그렇게 둘은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침묵 속에서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거라도 있나요? 이 씨는 뜨거운 커피를 천천히 밀어두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세진아, 저번에 본 가방 말인데 그때 친정에서 사줬다고 했지. 아, 네, 그거요? 말씀드렸잖아요. 친정 엄마가 결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씨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신혼집 전세로 들어간 거 확실하니? 네, 맞죠. 그 말을 들은 이 씨는 가방에서 꺼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펼쳤습니다. 부동산 계약서 사본과 확인 서류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 집은 전세가 아니라 월세더구나. 내가 직접 부동산 가서 다 확인하고 왔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 씨는 정면을 바라본 채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신혼집 구하라고 준 2억 대체 어디에 썼니? 이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정면에서 시선을 고정한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움켜쥐더니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진짜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알고 왔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 그 돈 내 가방 사는데 쓴 거 맞지? 며느리는 한참 침묵하더니 끝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내 흐느끼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만 쓰고 다시 전세집 구하려고 했어요. 돈 메꾸고 남편이랑 어머니한테도 사실대로 다 말하려고 했고요. 어떻게 신혼집 전세금 하라고 준 돈을 내 개인적인 일에 쓸 수 있니? 대체 그 급한 일이란 게 뭔데? 그게 작년에 대출 받은 게 좀 있었거든요. 신용카드 빚도 밀려 있었고요. 명품 가방도 그 급한 일 중 하나니? 며느리는 이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발 남편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 씨는 고개를 돌린 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며느리의 울음소리만이 가만히 흘렀습니다. 그 돈은 말이야, 내 남편이랑 나랑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모은 돈이야. 너한테는 단순한 돈이었겠지만 그건 우리 인생이었어. 며느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죄송해요, 어머니. 이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나도 이건 도저히 못 넘어가겠다. 지금까지 결혼한다고 지원해준 돈 전부 다 토해내고 나가라. 그리고 아들한테도 전부 얘기할 거다. 이 씨는 자리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남편한텐 말하지 말아주세요. 세진아, 이건 다 내가 자초한 일이야. 며느리는 무릎 꿇은 채 목이 메인 채로 매달렸지만 이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의 대화가 끝난 뒤 이 씨는 단숨에 집으로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오늘 저녁에 내 집으로 잠깐 와라. 엄마가 중요한 할 말이 있어. 며느리랑 관련된 일이야. 그날 밤 집에 들어선 아들은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왜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이 씨는 식탁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전세 구하라고 준 2억. 그거 전세금으로 안 썼더라. 아들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어처구니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은 뭔데요? 이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들은 말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그게 전세가 아니었어. 너한테 거짓말하고 월세로 계약하고 남은 돈은 걔 통장에 있다고 하더라. 아들은 입을 다문 채 한참이나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지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진짜예요, 엄마. 그래. 너 없을 때 내가 직접 부동산 가서 확인했어. 오늘은 며느리랑도 만나서 얘기 다 들었다. 도대체 왜 그런 걸 저한텐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목소리가 작아지며 떨렸고 아들은 속으로 끓는 분노를 간신히 누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 돈 어디에 썼다던가요? 이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명품 가방, 옷, 여행 경비, 카드값, 대출 이자까지. 지금까지 한 3천만 원 정도 쓴 것 같더라.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문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결혼 못 하겠어요. 이건 완전히 배신당한 거예요. 민우야, 잠깐만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한 번은 더 이야기해보는 게 그래도 결혼한 사이잖니? 엄마, 그래서 더 중요한 문제예요. 결혼이란 건 믿음인데 먼저 깬 건 제 아내예요. 이 씨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차분히 생각해봐라. 사람 일이라는 게.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아직 혼인신고도 하기 전이고 지금 안 헤어지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요즘 이혼율 높다고는 하는데 설마 이런 일이 진짜로 저한테 생길 줄 몰랐어요. 단단히 굳은 아들의 얼굴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이 씨도 더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너가 그렇다면 엄마도 내 선택을 존중할게. 이건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이니까. 며칠 뒤 아들은 며느리를 따로 불러 결별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그만하자. 신뢰가 깨졌는데 이걸 어떻게 다시 붙이겠어? 며느리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그냥 잠깐만 쓴다는 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돈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집 전세금 하라고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몰래 써? 그 돈 다시 돌려놔. 못 돌려놓으면 알아서 해.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매달렸지만 이미 아들의 마음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혼인신고 전이었기에 법적으로는 이혼이라 부르긴 어려웠지만 마음속으로는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전세금 2억 원이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돈으로 가족을 속인 건 그냥 실수가 아니에요.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도 고려해야 한다고 봐요. 이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사람들이 이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사돈 부부였습니다. 며칠 뒤 오후 며느리의 친정 부모인 사돈 부부가 이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며느리와 아들의 결별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돈들은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남의 딸 앞길 다 막을 일 있냐며 이 씨와 아들에게 선을 넘게 화를 냈었죠. 심지어 저번 달엔 아들의 회사에까지 찾아와 깽판까지 쳤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전세금을 몰래 빼돌렸다는 것과 소송까지 걸릴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돈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리던 사돈 부부는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사돈 부부는 말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소송만은 막아주십시오. 며느리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 소송까지 들어가면 앞길이 막힙니다. 저희가 처음에 화를 낸 것은 정말 잘못했습니다. 딸이 정말로 그런 일을 저질렀는 줄 몰랐어요. 며느리의 아버지도 고개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이 씨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 돈은 반드시 갚겠습니다. 저희가 집이라도 팔아서 꼭 갚을 테니 한 번만 선처 부탁드려요, 사돈. 그 앞에 무릎 꿇은 두 사람은 이 씨에게 이제 더 이상 가족도 아니고 사돈도 아닌 그냥 남이었죠. 그러나 같은 부모로서 자식 때문에 애타는 그 마음을 모를 수는 없었습니다. 잠시 뒤 이 씨가 아들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안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공증 문서입니다. 아들은 돈 부부 앞에 그것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돈은 이번 달 안으로 일시불로 돌려주시고 현재까지 아내가 사용한 금액은 분할로 상환해 주세요. 이 조건 못 지키시면 예정대로 소송 들어가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감정의 기복 없이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사돈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 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이 씨가 베푼 마지막 자비이자 이제는 남이 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후의 선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절차는 정리되었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 전이었기에 법적 절차도 간단했고 아들의 인생에는 이혼이라는 단어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혼인신고 늦게 하길 잘했네.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늘이 우릴 도운 거야. 정말 그렇네요. 만약 혼인신고까지 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들도 진심으로 동감했습니다. 그 후 몇 달 사이 며느리의 이름은 동네 입에 오르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지인들을 통해 들려온 말에 따르면 카드 연체와 채무 문제로 법적 분쟁이 계속 이어졌고 결국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의 돈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쓰던 결과지. 어느 날 아들이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계속 결혼 생활을 이어갔더라면 그 빚들 제가 다 떠안고 살아야 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이 씨는 말없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거지. 그때 정에 휩쓸리지 않고 단호하게 결정하길 잘했어. 그러게요. 처음엔 과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잘한 일 같아요. 다행히 그 후로도 매달 정해진 금액이 빠짐없이 입금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한 대로 2억이라는 금액이 모두 이 씨에게 돌아왔습니다. 몇 달 뒤 어느 날, 이 씨와 아들은 백화점 식당가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자가 함께 나들이를 나온 것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쇼윈도에 반짝이는 고급 가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씨는 한참을 바라보다 피식 웃었습니다. 저거 봐라. 그때 가방 보면서도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 직감을 무시하지 말았어야 했어. 엄마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구나.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것만 봐선 정말 모르는 거구나. 그렇게 얌전하고 착해 보이던 아이가. 그때 혼인신고까지 했거나 아이까지 있었으면 정말 인생 끝장날 뻔했죠.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직도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믿음은 아무나한테 주는 게 아니구나. 특히 돈과 관련돼서는 정에 휩쓸리면 안 돼.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맞아요. 엄마가 그때 확인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야겠어요. 그리고 그녀는 백화점의 유리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불어오는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는지 이 씨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가벼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비록 이 씨와 아들은 한때 깊은 상처와 배신감 속에 흔들렸지만 지금은 조용하고 단단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세금도 결국 모두 돌려받았고 이번 일을 통해 무엇보다 귀한 교훈 하나를 얻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믿는 일의 소중함과 신중함에 대해서 말이죠. 그로부터 1년 후 아들은 회사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천천히 조심스럽게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정말 신중하게 할게요. 혼인신고도 최소 2년은 사귄 다음에 하려고요. 그래, 그게 좋겠다. 사람은 오래 봐야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으니까. 이 씨는 아들의 현명한 결정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번 시련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모자의 유대감이 앞으로 올 모든 시험을 이겨낼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어둠도 거짓도 이 두 사람의 삶을 흔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씨와 아들, 이제부터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한 일상만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